네, 안녕하십니까. 2023학년도 논술 전형의 이해와 대비 방법에 대해서 강의할 성신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손덕훈입니다. 울산 지역 학생들이 매년 논술 전형으로 많은 학생이 지원을 합니다. 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 울산 지역 41개 고등학교를 조사한 결과 한 830건 정도가 논술로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원 건수 대비해서 합격률은 그렇게 전국 대비해서 높은 편이 아닙니다. 합격률이 높지 않은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는 수능 최저를 맞추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도 첫 번째 요인으로 들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논술 전형에 대한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수능 이후에 그냥 논술을 짧은 기간에 준비해서 지원하는 경향도 가지고 있고, 또 논술 전형을 지원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 인서울을 꿈꾸는 학생들이 내신이 5등급 이후의 학생들이 주로 지원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울산 지역 학생들이 합격률이 높지 않은 것은 충분한 논술 전형에 대한 이해와 대비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 강의를 듣고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충분히 논술에 대한 이해와 대비 방법에 대해서 잘 알고 철저한 준비만 된다면 전년도보다는 훨씬 높은 합격률을 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설명할 내용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2023학년도 논술 전형의 일반적인 특징과, 그리고 논술 전형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이해, 그리고 울산 지역의 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에 논술 전형으로 지원한 학생과 합격한 학생들의 내신 등급, 그리고 마지막으로 논술 전형을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논술 전형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특징으로는 논술 전형이 해가 갈수록 점차 인원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2학년도에는 93명이 적게 선발을 했고, 올해는 2022학년도에 대비해서 2023학년도는 53명이 전년도에 비해서 적게 선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이 전체적으로는 많이 감소가 되었지만, 새로 신설된 고려대, 홍익대, 세종 캠퍼스의 경우에 새로 신설되는 전형이 있다, 논술 전형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는 그렇게 크게 줄어든 것 같지가 않게 보이지만, 상위권 대학에서는 상당히 많은 논술 전형의 선발 인원이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논술 전형의 특징이 학생부 비중이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고, 실제 논술 비중이 높아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2023학년도 논술 전형의 반영 비율이 달라진 대학은 전체적으로 한 8개 정도의 대학에서 달라졌습니다. 단국대의 경우에는 논술 60%에서 70%를 반영하게 되고, 덕성여대의 경우에는 80%에서 100%로, 그다음에 성균관대는 60%에서 논술 100%로, 그리고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 논술 70%에서 90%로, 한국항공대 같은 경우에는 70%에서 100%로 점차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논술 반영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내신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논술에 대해서는 충분히 준비하고 자신을 가지는 학생이라면 적극적으로 한번 도전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을 살펴보게 되면 논술만 가지고 100%로 선발한 대학이 전국에서 6개 대학입니다. 대표적으로 건국대라든가 성균관대, 연세대 미래, 한국항공대 등 6개 대학이 논술만으로 100%를 선발하게 되고, 울산 지역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게 되는 경북대라든가 부산대의 경우에는 내신 교과가 30%, 논술을 70%로 선발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대학이 위치하고 있는 것이 논술 70%, 교과 30%로 선발하는 것이 많고, 맨 아래에 있는 서경대의 경우에는
교과를 60% 보고 논술을 40% 봅니다만 주로 교과 성적을 60% 반영하는 것은 교과 전형으로 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도표에서는 서경대학을 넣어놨지만 실제로는 대교육 자료라든가 다른 자료에는 교과 전형 자료에 속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논술 전형의 특징으로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점차 완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완화되고 있는데 특히 울산 지역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경북대와 부산대의 경우에는 경북대 인문계의 경우에는 세계합의 6에서 8로 적용하던 것을 이제는 두개합 5로 적용하게 되고 부산대 인문계열의 경우에도 세계합 7에서 두개합 4로 많이 수능 최저가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 지역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중앙대의 경우에도 세계합 6에서 세계합 6은 전년도와 변함이 없지만 과학 탐구 영역을 2개 영역에서 1개 영역만 반영한다는 것이 크게 달라진 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부분의 수능 최저가 완화되었지만 반대로 강화된 대학도 경희대 약학과라든가 경북대 모바일공학과의 경우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강화되었기 때문에 이게 경희대 약학과와 경북대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논술 체제를 충족할 수 있는가를 충분히 생각해보고 지원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번째 논술 전형의 특징으로는 논술 전형이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전체 비중의 82.9%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데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비해서 한 244명이 전년도에 비해서 적게 선발을 하게 되고 부산대의 경우에도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50명에 가까운 학생을 적게 선발합니다. 울산대 의예과의 경우에는 전년도 12명을 선발하던 것을 올해는 11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11,016명을 선발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한 53명 정도가 전체적으로는 적게 선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논술 전형의 특징 중에 다섯 번째로 높은 논술 전형은 다른 전형에 비해서 경쟁률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최저 등급이 적용되지 않고 그다음에 논술 100%만 보는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고 또 대부분이 논술 전형을 지원하는 학생들이 일반 재학생의 경우에는 논술과 내신을 함께 준비해야 되는 부담감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재수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 전형의 특징이 경쟁률이 매우 높고 그리고 대부분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만 실제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한 실제 경쟁률은 그렇게 높지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전년도 인문계열에서 논술의 경쟁률 상위 20권 안에 들어가는 경우에 가장 최고의 경쟁률을 차지했던 것이 경희대 한의학과 인문계열에 5명을 선발하는데 1,518명이 지원해서 303.6대 1을 경쟁률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경쟁률 20위 안에 들어가는 경쟁률이 눈에 띄는 것이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와 관련된 언론 홍보 영상학부라든가 신문방송학과라든가 문화 콘텐츠 학과라든가 하는 이런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와 관련된 학과가 인문계열에서는 높은 경쟁률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연계열의 경우에도 서강대가 컴퓨터공학과가 가장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176.75대 1이었습니다. 이 자연계 경쟁률은 의학학 계열을 제외하고 일반 학과만의 경쟁률 상위 20위에 속하는 것인데 대부분이 인문계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가 경쟁률이 높았다면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컴퓨터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학과라든가 컴퓨터 학과, 정보통신학과 이런 컴퓨터와 관련된 학과의 경쟁률이 매우 높았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의학학 계열의 경우에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던 대학은 성균관대 약학과인데 5명을 선발하는데 3,300여 명이 지원해서 666.4대 1의 경쟁률을 했고, 그 다음에 울산대 의과의 경우는 12명을 모집하는데 144대 1의 경쟁률의 높은 경쟁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약학 계열을 지원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높은 몇백 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또 하지만 이런 의약학 계열이 높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한 실질 경쟁률은 이거보다는 많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1학년도 중앙대가 고교 졸업 시기별, 다시 말하면 재학생과 졸업생들을 비교한 거에 의하면 합격자의 경우에 졸업한 학생이 거의 한 67%, 약 70% 정도가 졸업생이었습니다. 그래서 10명 중에서 7명이 졸업생이었고 3명 정도가 재학생이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중앙대뿐만 아니라 한국외대라든가 연세대라든가 대부분의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에서는 재학생보다는 졸업생들이 강세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앙대의 경우에 고교 유형별로 살펴보게 되면 전국적으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훨씬 많다 보니까 합격률 같은 경우도 거의 한 67% 정도를 일반계 고등학생들이 차지하고 있고, 자율고가 22.6%, 특목고가 약 한 7.9%이기 때문에 합격률로 본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학교 유형별로 본다면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합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앙대의 사례를 한번 통해서 볼 때 논술의 최초 경쟁률과 실질 경쟁률을 비교한 자료입니다. 거기 보면 인문사회 계열이 사실 실제 지원한 경쟁률은 47.5대 1이었지만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한 경쟁률은 9.9대 1밖에 되지 않았고, 의학부의 경우에도 217.3대 1이었지만 최저를 충족한 실질 경쟁률은 32.7대 1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경쟁률보다는 실질 경쟁률이 중요한데 실질 경쟁률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023학년도 논술 전형의 전반적인 인문계 계열 논술과 자연계열 논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3학년도 인문계열에서 논술 전형으로 실시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서울에서 19개 대학, 경기에서 10개 대학의 대부분이 수도권에서 선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기 적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기대의 경우에는 인문계열만 선발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방대학의 경우 우리 울산 지역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대구의 경북대, 부산의 부산대의 경우가 주로 지방대학에 있고, 거의 대부분이 자연계와 인문계가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에서 논술 전형을 실시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연계열의 경우에도 서울 지역에서 20개 대학에서, 경기 지역에서 10개 대학, 전체적으로 30개 대학에서 수도권 지역에서 선발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 올해 처음으로 홍익대 세종 캠퍼스가 논술을 지원하게 되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자연계만, 자연계열 학생들만 선발하는 대학에는 적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울산 지역 같은 경우에도 울산대 의예과인만 논술로서 선발한다. 올해는 11명을 선발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각 대학별로 전형 요소 및 요소별 반영 비율과 모집 인원을 살펴보면 수험생들이 이제 논술 전형으로 갈 때 자기가 수능 최저를 각 대학별로 수능 최저를 알아보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6월달, 9월달 평가원에서 보는 모평을 모의고사 평가원에서 보는 모평 모의고사를 보고 난 이후에 자기가 충분히 최저를 충족할 수 있는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합격률을 높이게 되겠고, 또 전년도에 비해서
변화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전년도에서는 내신을 반영했지만 올해는 내신을 반영하지 않고 논술만 100% 하는 대학도 있고 또 전년도에 비해서 인원이 많이 감소가 되어 있는 대학들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특히 인문계열만 뽑는 대학도 있고 자연계열만 뽑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잘 살펴본 다음에 지원하는 것이 합격률을 높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성균관대와 연세대와 연세대 미래의 전형의 같은 경우에는 논술 100%만 선발하는 대학이고 서울과학기술대학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비해서 자연계열만 선발하는데 34명이 전년도에 비해서 적게 선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가장 많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데가 중앙대학입니다. 중앙대학의 경우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인문계, 자연계, 공이 거의 한 170여 명을 적게 선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래도 경쟁률이 더 높아지게 되겠고 합격 점수도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항공대의 경우에는 논술만 100%로 선발하는데 자연계의 경우에 33명이 전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고 홍익대 세종 캠퍼스의 경우에도 자연계열 학생들만 선발하는데 121명이 전년도에 비해서 더 많이 선발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인문계열이 전체적으로 140명, 자연계열이 전체적으로 39명을 더 많이 뽑습니다. 따라서 인문계는 감소하고 자연계는 오히려 홍익대 세종 캠퍼스 때문에 더 증가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3학년도 논술 전형의 학생부 반영 비율을 보게 되면 학생부를 40% 반영하는 대학이 5개고 대부분의 대학이 30%를 내신을 교과 성적을 반영합니다. 특히 여기 당국대, 동국대, 서울시립대, 중앙대처럼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대학의 경우에는 전년도 학생부 반영 비율과 달라진 대학들만 적색으로 표시했기 때문에 이런 대학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은 얼마나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꼼꼼하게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2023학년도 논술 전형으로 가는 학생들의 내신 등급별 반영 점수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울산 지역의 논술 전형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의 등급이 내신 등급이 대부분 3등급에서 5등급인 학생들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1, 2등급을 받은 학생들은 교과 전형이나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고 1, 2등급 학생이 아니고 3등급에서 5등급인 학생인데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상위권 대학을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주로 논술 전형으로 지원하게 되는데 특히 3등급에서 5등급까지 논술 점수의 차이가 적은 대학도 있지만 큰 대학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이 좋지 않은 학생들은 등급별로 내신 점수가 차이가 적은 대학을 지원하는 것이 유리하겠고 등급이 3등급 이내로 좋은 학생들은 등급 점수를 크게 차이 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합격을 높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경북대의 경우에는 9등급은 0점을 처리하지만 7등급과 8등급은 거의 5점 차이가 납니다. 실제로 5점이 차이가 나면 합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북대와 부산대의 경우에 8등급과 9등급 학생들은 지원해서 합격할 확률이 매우 낮다. 오히려 8등급, 9등급 학생들은 논술만 100%로 선발하는 6개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 경북대, 부산대의 경우에도 1등급과 2등급이 0.5점, 부산대는 0.1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특히 부산대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자연계의 경우에는 수학, 미적분과 기하를 포함해서 2개 합 5를 반영하기 때문에 매우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부산대의 경우는 1등급과 6등급의 차이가 0.5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수능 최저만 맞출 수 있고 특히 수학만 좀 잘할 수 있다면 자연계의 경우에 학생들의 경우에는 내신이 좋지 않더라도 수능 최저만 맞출 수 있다면 과감하게 경북대와 부산대를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생부 교과와 논술만으로 선발을 하지만 학생부 반영 비율 안에 교과 외에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경희대인 경우인데요. 경희대는 논술 70%와 교과 30%를 반영하지만 교과 30% 안에서 교과를 70%와 출석 봉사를 각각 15%씩을 반영하게 되겠고, 동국대의 경우에는 출결을 33.3%, 서강대의 경우에는 출결과 봉사를 25%씩, 그리고 울산대 의대의 경우에는 출결을 10% 보게 되고, 중앙대의 경우에는 출결을 33.3%를 보게 됩니다. 대부분이 인정결이라든가 병결 같은 경우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반영이 되지 않지만, 우리가 미인정 결석이라고 하는 것이 이틀 이후거나 3일 이후가 되게 되면 감점을 당하기 때문에 각 대학마다 미인정 결석이 며칠이 몇 점 감점되는 것이 논술 전형에 이렇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대학의 입시 요강을 발표하면 반드시 살펴본 다음에 미인정 결석이 많은 학생은 꼼꼼하게 따져보고 지원하는 것이 좋겠고, 특히 한양대 논술의 경우에는 교과를 내신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부에 기재되어 있는 성적을 포함한 비교과를 합쳐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게 다른 전형에 비해서 좀 다른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논술 전형으로 지원한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논술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 대학의 경우에는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논술 전형의 최저 학력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이것을 충족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안 다음에 지원하는 게 좋겠습니다. 경희대의 한의학과의 인문계열의 한의학과의 경우에는 세계 합 4라고 하는 최저 높은 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사가 최저 학력 기준에 전년도에도 한국사를 최저 학력 기준으로 충족하지 못해서 불합격한 사례가 울산 지역에서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논술 전형 중에서 인문계열에서 한국사를 반영하는 대학은 경희대도 한국사가 5등급이어야 하고, 부산대 경영학과는 4등급, 서강대도 4등급, 그리고 중앙대도 4등급, 이렇게 4등급과 주로 인문계는 4등급, 자연계는 5등급으로 주로 한국사를 적용하고 있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천대의 경우에는 한 개의 3등급만 보는 대학도 있고, 그리고 고려대 세종의 경우에는 영어 반영 시 영어를 반영할 때는 영어를 2등급으로 반영해 준다라는 것도 참고하시고, 특히 동국대의 경우에는 경찰행정학부는 국수형입니다. 당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국수형에서 2개 합 4라고 하는 좀 다른 대학의 최저학력 기준과 다른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도 충분히 알고 지원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의학학 계열입니다. 의학학 계열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가장 높은 것이 4개 합 5, 그리고 3개 합 각 1등급, 이런 높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년도 2022학년도 울산 지역에서 약학 계열을 지원하는, 약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매우 많았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능 최저를 미충족해서 불합격했습니다. 따라서 의학학 계열을 지나가고자 하는 학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충족입니다. 그래서 수능이 논술은 잘하는데 수능 최저가 안 나온다라고 한다면 수능 최저가 약한 대학으로, 좀 체제가 완화된 대학으로 갈 수밖에 없겠고, 내신이 안 좋거나 논술이 조금 나는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수능이 잘 나온다면 수능 최저가 높은 곳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무래도 합격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의학학 계열을 제외한 일반 자연 계열에서 높은 수능 체제를 적용하는 대학이 성균관대와 그다음에 성균관대의 경우에 우리가 핵심 학과라고 하는 글로벌 바이오메디칼이라든가 소프트웨어라든가 반도체 학과가 같은 경우는 3개 합 5입니다. 그런데 성균관대의 경우에는 3개 합 5지만 과탐 1, 과탐 2를 각각 별도의 과목으로 반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탐 1에도 1등급을 받고 과탐 2에도 1등급을 받으면 수학 같은 경우는 3등급만 받아도 충분히 지원 자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균관대가 메이저 학과를 제외한 다른 학과의 경우에는 3개 합 6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가 경북대와 경북대의 전자공학부 모바일공학과가 전년도에 비해서 달라졌습니다. 전년도에는 2개 합 3이었지만 올해의 경우에는 2개 합 2입니다. 그리고 과탐을 2개를 모두 본다라는 것이 경북대 모바일공학과가 달라진 점입니다. 이 부분 꼭 좀 참고하시고 지원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연계의 계속 이어지게 되면 경북대의 경우에는 2개 합 5, 간호학과라든가 컴퓨터학부 같은 경우는 2개 합 5가 되겠고, 고려대 세종의 경우에는 1개 3등급만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천대의 경우에도 1개 3등급인데 수학 같은 경우에도 자연계 학생들이 미적분과 기하를 필수적으로 반영하는 대학이 있는 반면 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학통을 봐도 미적분과 기하를 보지 않고 학통만 봐도 인문계열 학생들이 지원이 가능한 대학입니다. 따라서 인문계열 학생들이 자연계로 교차 지원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고, 과탐 같은 경우에도 과라고 되어 있는 것은 과탐을 필수적으로 봐야 되지만 탐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자연계 학생들이 오히려 사회문화라든가 윤리와 사상이라든가 하는 사탐을 봐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걸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수능 체제를 적용하는 대학도 있지만 수능 체제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대학도 있습니다. 순수하게 논술로서 경쟁을 하고 선발을 하는 대학들입니다. 인문계열에서 논술 100% 논술만 가지고 체제를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체제 기준이 없이 논술과 교과를 가지고 학생부 성적을 가지고 지원하는 선발하는 대학이 인문계가 12개, 자연계가 14개 대학에서 수능 체제 학력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능이 잘 나오지 않는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수능 체제가 없는 논술 전형 대학으로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또 다른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울산 지역 학생들이 상위권 학생들이 의학학 계열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장 의학과에서 가장 논술로서 많이 뽑는 대학이 가톨릭 대학에서 19명, 부산대 부울경에 속해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는 지역 인재 전형으로 20명을 선발합니다. 아마도 우리 울산 지역 학생들이 의예과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아마도 부산대의 지역 인재 논술 전형으로 선발하는 곳으로 이렇게 의예과에 지원하는 것이 합격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치의회과에서 가장 많이 선발한 대학은 경희대에서 11명, 연세대 서울에서 10명을 선발하고요. 약학과의 경우에도 부산대 지역인재에서 10명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약대를 가고 싶은데 내신이 좀 안 좋아서 교과 전형이나 학종으로 가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부산대의 경우에는 1등급과 6등급의 점수 차이가 내신 점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자연계 수학을 좀 잘하고 그다음에 논술에 적합한 학생이라고 한다면 부산대 약대를 지원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특히 중앙대의 약대의 경우에는 전년도보다도 오히려 2명이 많은 22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대 약대의 수능 체제만 충족할 수 있다면 약학과를 중앙대도 지원해 봄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논술 전형이 논제가 대학마다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스타일에 맞는 논술을 보는 대학으로 가야 되겠죠. 이렇게 자기 스타일과 맞는 걸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전년도에 한 3년간 기출되었던 대학별 기출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모의 논술 문제를 보고 이 대학의 논술 스타일은 나하고 너무나 맞다 또는 나하고는 너무나 맞지 않다라는 것을 판단해서 자기의 논술에 적합한 스타일이 맞는 논술 유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무래도 합격할 확률이 높습니다. 인문계열의 논술에 보면 언어 논술만 보는 대학이 대부분이고 오히려 언어 논술에 통계 자료를 주고 통계 자료를 분석하는 이런 통계 자료에 분석하는 논술도 있고 그다음에 대부분이 경영학과라든가 이런 상경계열에서 주로 봅니다만은 언어 논술과 수리 논술을 합쳐서 이렇게 시험 보는 대학도 있고 그리고 또 영어 제시문에 국어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어 제시문으로 되어 있는 대학들이 연세대라든가 이화여대 인문1, 한국외대 인문계열 경우에는 영어 제시문도 출제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참고하시고 지원하셔야 되겠습니다.
좀 더 인문계열을 세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대부분의 대학에서 문학, 예를 들면 현대시라든가 고전시가라든가 현대소설, 고전소설 같은 문학 제재를 활용하는 대학들이 대부분인데 문학 제재를 활용하는 대학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대학의 문학 제재가 매년 시가 나오는지 아니면 소설이 나오는지 수필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또 대학에 따라서는 인문 논술 안에 문학 제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인문 논술 안에 문학 제재가 전혀 포함되지 않고 한번 충분히 열어놓는 가능성을 열어둔 이런 대학들도 있고 그다음에 문학 제재를 아예 우리 대학은 활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반적인 비문학 제시문만 내는 대학들이 성균관대라든가 성신여대라든가 한양대 에리카의 경우에는 문학 제재를 전혀 활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주로 시라든가 소설을 나는 분석하고 이해하는 게 너무 어렵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문학 제재를 전혀 활용하지 않는 한양대 에리카나 성균관대를 지원하는 것이 좋겠고 나는 시를 분석하고 소설 같은 경우를 분석하고 이런 비교 분석하고 평가하고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한다면 문학 제재를 인문 제시문으로 활용하는 대학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로 상경계열에 해당되겠습니다만은 주로 수리논술과 도표라든가 그래프를 활용해서 그 도표나 그래프를 분석하고 평가하고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제시문을 출제하는 대학들도 많습니다. 특히 도표라든가 그래프를 포함한 수리논술을 보는 대학도 있고 그렇지 않고 도표나 그래프가 없이 그냥 수학 문제만을 푸는 대학도 있고 그리고 수리 논술을 없이 아예 처음부터 도표라든가 그래프, 매체와 관련된 광고물이라든가 시각 자료를 주고 그것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 따라서 자기가 좋아하는 이런 문제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라든가 모의 논술을 통해서 충분히 자기한테 조금 더 자기가 쓰기에 편리하고 잘 쓸 수 있는 대학으로 지원하는 것이 합격률을 높이는 또 다른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각 자기가 학생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논술 전형에 있어서 논술 유형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고사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좀 알고 고사 시간에 맞춰서 기출문제라든가 모의 논술을 푸는 연습을 꾸준하게 해야 되겠고 그리고 큰 문제에 제시문 안에 소주제의 문항수가 몇 문제 정도 있는지 이런 것들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대학에 따라서는 통합 논술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단순하게 인문 계열이지만 인문 논술 하나, 수리 논술 하나를 대학도 있습니다. 이런 대학들도 반드시 각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출제 원칙과 방향을 정확하게 살펴보고 지원하는 것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세대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대학의 논술과 달리 다면 사고형 논술을 합니다. 주로 인문사회를 통합형을 하거나 영어 예시문을 주거나 아니면 수학에서 통계자료라든가 그래프를 주고 그리고 과학제시문을 주고 인문과 자연을 통합하는 그런 통합사고적을 보는 대학들도 있고 중앙대의 경우에 울산 지역 학생들이 주로 많은 학생들이 중앙대를 지원하게 되는데 120분 동안에 언어 논술과 수리 논술을 모두 이렇게 완성을 하는 통합형 논술로 출제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가장 많은 경우가 수리 논술만 다시 말하면 수학 문제만 푸는 대학이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그에 반해서 수학 논술과 과학을 선택해서 수학 몇 문제, 과학 몇 문제를 푸는 대학들도 있는데 그 대표적인 대학이 경희대 의학과와 성균관대, 아주대 의예과, 그다음에 연세대 미래의 경우와 그다음에 중앙대 이런 대학의 경우에는 수학과 과학을 동시에 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울산대 의예과의 경우에는 수리 논술과 의학 논술을 동시에 본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처럼 인문계와 자연계열의 논술의 유형과 논제가 각 대학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자기한테 가장 적합한 논제를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연계열에서 과학을 선택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연세대의 경우에는 물리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전년도에도 합격한 학생들을 보면 수능에서 물리를 선택한 학생들은 논술에서도 물리를 선택하게 되고 그다음에 수능에서 생명과학을 선택한 학생들은 논술에서도 생명과학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논술과 수능이 별개가 아니라 논술과 수능을 함께 준비해야 제주도 맞출 수 있고 논술도 잘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수능은 생명과학을 보는데 나는 물리를 본다고 한다면 두 과목을 짧은 시간 안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불리합니다. 그래서 수능 선택한 과탐 과목과 그다음에 논술을 같이 맞추는 것이 아무래도 중요하고요. 아주대 의예과의 경우는 생명과학을 딱 지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주대 의예과를 갈 애들은 생명과학을 반드시 선택해야 되고 과투를 보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 가투를 보는지 아니면 원만 보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대학에 따라서 수학의 영역을 지정하지 않은 대학도 있지만 미적분을 우리는 출제한다. 그리고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를 우리는 영역에서 출제하겠다. 그리고 미적분과 기하에서 출제하겠다. 많은 대학에서 미적분과 기하, 확률과 통계를 모두 이렇게 섞어서 내겠다 그런 대학들이 많습니다. 특히 부산대의 경우에는 미적분 또는 기하를 하나를 선택해서 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수학의 영역, 단원을 어디에서 보는지 그걸 보고서 지원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세 번째 강의 자료 주제로서 전년도 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 울산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울산 지역을 보는 것이 아무래도 좋을 것 같아서 전국 단위보다는 울산 지역 학생들만 41개 고등학교를 전년도와 재작년 걸 논술 전형으로 지원한 학생들의 결과를 한번 살펴보면 먼저 이거는 전국 단위입니다. 인문계열에서 논술 전형 대학별로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대학이 한양대입니다. 한양대의 경우에는 교과도 전혀 성적도 반영하지 않고 오로지 논술만으로 가지고 100%로 선발하기 때문에 전년도에 112.33대 1이라는 매우 높은 경쟁률을 맞이했습니다. 그 다음이 서강대고 그 다음에 경희대가 85. 대부분의 대학에서 평균 36.7대 1이라고 하는 높은 경쟁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울산 지역 애들이 많이 이제 관심도 가지고 있고 지원하게 되는 경북대의 경우에는 18.33대 1, 부산대의 경우는 17.99대 1.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부산대를 지원한 학생이 경북대를 동시에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북대를 오전에 보게 되면 부산대를 오후에 보게 되고 두 개를 동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경쟁률이 거의 비슷한 경쟁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연계열의 경우에 가장 높은 대학의 경쟁률을 가진 것이 울산대 의예과입니다. 12명을 모집하는데 1728명이 지원해서 144대 1이라고 하는 매우 높은 경쟁률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이 서강대였습니다. 서강대가 인문계와 자연계를 공이 경쟁률이 매우 높았다라고 볼 수 있죠. 한양대가 인문계는 1위였지만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한양대 수학 문제가 매우 어렵다 보니까 아마도 90.45대 1로 조금 인문계에 비해서 조금은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문계에 비해서 자연계 경북대의 경우에는 41.22대 1이라고 하는 매우 높은 경쟁률을 가지고 있었고 그에 반해서 부산대의 경우에는 오히려 경북대보다는 많이 떨어진 27.7대 1이었습니다. 이처럼 자연계열이 경북대와 부산대가 크게 차이 나는 이유는 부산대는 반드시 자연계열이 미적분과 기하를 봐야 되고 미적분 기하를 포함해서 두 개 합 5라고 하는 매우 높은 수능 체제를 적용하다 보니까 울산 지역 학생들이 아무래도 경북대 쪽으로 많이 선호를 하는 경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계열은 전체적으로 37.3대 1이라고 하는 평균 경쟁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자료는 중앙대 2021학년도에 중앙대 논술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의 성적 현황을 본 것입니다. 논술 시험을 100점으로 환산했을 때 주로 인문사회는 74.9, 그 다음에 경영경제가 80.7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문사회 계열로
보다는 경영 경제가 아무래도 좀 상위권 학생들이 지원하다 보니까 점수가 오히려 한 5, 6점 더 높았다라고 볼 수 있고, 의학부의 경우에는 85.9였고 안성 캠퍼스의 경우에는 76.8, 그다음에 서울에서는 76.8, 자연계의 안성 캠퍼스의 중앙대의 경우에는 한 53.2 정도 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성 캠퍼스는 상대적으로 절반, 예를 들면 문제를 반 정도만 맞추면 거의 합격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 서울에 있는 경영경제라든가 자연계의 경우에는 상당히 높은 점수를 맞아야만 합격할 수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중앙대는 2021학년도에 논술 전형의 교과 성적을 상위 10과목만 반영을 하게 되었었는데, 주로 합격한 학생들의 상위 10과목의 평균 내신 등급이 인문사회계열이 2.7등급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영경제가 2.6등급, 그리고 의학부가 한 1.3등급, 자연계의 의학부를 뺀 자연계가 2.3등급이었습니다. 따라서 논술 전형이 대부분 학생들은 6등급, 7등급도 합격할 수는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중앙대를 합격한 학생들의 내신 등급은 거의 2등급대였다. 의대를 빼고는 거의 한 2등급대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희대의 경우에도 합격의 점수가 오히려 중앙대보다는 합격 논술 시험 점수가 훨씬 더 높았습니다. 90점을 맞아야만 합격하는 학과도 있었고, 평균적으로 한 80대 중반의 점수를 받아야만 경희대는 합격을 했었고, 최초 합격 지원 실질 최초 경쟁률보다는 실질 경쟁률은 거의 매우 낮았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학과 같은 경우는 실질 경쟁률이 한 8.5대 1밖에 되지 않았고, 한국어문학과 같은 경우는 7.0대 1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은 실질 경쟁률이 최초 경쟁률보다는 매우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고, 중앙대보다는 경희대의 논술 점수가 훨씬 더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논제가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쉽다 어렵다를 판단하기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경희대의 논술 점수가 중앙대보다는 높은 경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자료는 서울에 있는 15개 상위권 15개 대학의 울산 지역 학생들이 지원했던 특목고를 빼고 일반계 고등학교에 41개 고등학교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거기 보면 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에 지원한 학생에 비해서 합격률을 본 건데요. 2022학년도는 서울에 있는 15개 대학 안에 285명이 지원을 하게 되어서 전체적으로 울산 전체에서 300만 합격을 했습니다. 초반에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지만 이렇게 합격률이 저조한 이유는 수능 최저를 충족하기가 어려운 것도 있고, 그다음에 논술 준비를 학년 초부터 수능 공부와 더불어 충분히 깊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수능 끝나고 일주일 공부해서 지원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합격한 학생들이 적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1학년도에도 서울의 상위권 대학에는 8명이 합격했는데, 2022학년도에는 오히려 지원은 285명이 지원해서 전체적으로 3명만 합격했다. 오히려 수도권 15개 대학의 합격률은 좀 매우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위권 대학입니다. 수도권에 있는 지금 이 설명하고 있는 자료는 울산 지역 아이들의 일반계 고등학생들의 성적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이 대학은 수도권에 있는 중위권 대학을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2022학년도에는 인문자연계가 합쳐서 총 226명이 논술로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13명이 합격을 했는데, 가장 높은 많이 합격한 데가 가천대에서 가장 많이 합격했고, 인하대에서 2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2021학년도에는 오히려 반토막 정도 난 6명이 합격을 했었죠.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2021학년도는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이 합격을 많이 하고, 오히려 중위권 지역에서 합격을 적게 했다면, 전년도에는 상위권 대학은 좀 적었지만 중위권 대학에서는 합격을 덜어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 화면이, 이 자료가 아마 여러분들 이걸 시청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
대부분 울산 지역의 많은 학생들이 경북대를 전년도에서 인문자인 합쳐서 121명이 지원해서 9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부산대의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인문자연계를 합쳐서 164명이 합격해서 13명이 합격했습니다. 부산대가 합격을 경북대보다 더 많이 했던 것은 부산대는 수능 최저가 어렵기 때문에 수능 최저만을 충족한 학생들이 합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부산대는 논술도 중요하지만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를 미적분과 기하를 합쳐서 2개 합 5라고 하는 2합 5라고 하는 수능 최저를 충족하는 것이 매우 합격의 관건이다. 그래서 오히려 2021학년도보다는 2022학년도가 오히려 경북대와 부산대는 합격을 훨씬 더 많이 했다라고 본다면 2023학년도에는 이보다 더 많은 인원을 합격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경북대와 부산대가 내신이 좋지 않더라도 자기가 논술 스타일만 맞다고 한다면 지원해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울산 지역에 보면 약 한 830건 정도가 전체적으로 논술로 지원했지만 합격 건수는 전체적으로 40건 정도가 합격했고 2021학년도에도 거의 공교롭게도 834명이 지원해서 거의 830대가 지원해서 29명. 그러니까 2021학년도보다는 2022학년도가 훨씬 합격을 많이 했다. 그렇게 본다면 올해 2023학년도는 오히려 60명에서 70명도 충분히 합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자료를 보고 너무 낙담하지 말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논술을 준비해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내신 등급입니다. 울산 지역 학생들이 합격한 학생들의 점수를 보니까 경북대에 주로 지원한 학생들은 인문계가 3.73등급, 그 다음에 자연계가 3.15등급이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3등급에서 4등급대 초반 아이들이 대부분 지원하고 합격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고 부산대의 경우에도 인문계열은 2.92등급,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3.31등급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산대의 경우에는 오히려 4등급도 최저 학력 기준만 맞췄다고 한다면 합격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4, 5등급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평균적으로 논술을 지원해서 합격한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이 인문계가 한 3등급대 학생들이 많았고 자연계열의 경우에도 3등급에서 4등급 학생들이 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료를 보게 된다면 2021학년도에는 3등급대 후반 아이들이 주로 지원을 했는데 2022학년도 합격률이 좀 높았던 것은 아마도 2등급대와 3등급대 학생들이 지원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자연계 학생들이 3등급대 이내의 학생들이 주로 합격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도 충분히 자기가 논술 전형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그럼 효과적인 논술 전형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라는 겁니다. 초반에도 이야기했지만 울산 지역 학생들이 대부분 논술에 대해서 준비를 하지 않고 무조건 서울은 하고 싶은데 내신이라든가 학생부 종합이 좋지 않으니까 결국은 논술밖에 갈 수밖에 없어서 그냥 아무 준비 없이 지원하기 때문에 합격이 주로 이렇게 좀 저조한데요. 오늘 이 시간에 효과적인 논술 전형의 대비 방법을 듣고 수능하고 그다음에 내신을 준비하면서 논술하고 별개가 아니라 논술의 준비가 수능하고 내신 준비하고 연계되도록 공부를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가 논술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교과서입니다. 왜냐하면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문제를 출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과서이고 자연계든 인문계든 간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과서에 나오는 공식을 달달 외우고 단순 암기할 것이 아니라 그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것을 우리의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기출문제를 통해서 주로 많이 반복해서 나오는 개념을 주로 자세하게 살펴보고 그 개념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어떤 단원에서 집중적으로 통계 단원에서 많이 나오는지, 확률 단계에서 많이 나오는지, 이렇게 어떤 단계에서 많이 나오는지를 대학별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자연계의 논술의 경우에는 기본에 대한 개념을 이해한 다음에, 수리적인 기본 개념을 이해한 다음에 주로 자연의 현상이라든가 일상생활 속에 적용을 해서 다양한 조건을 준 다음에 그것을 해결을 하도록 하는 문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술이라든가 내신을 준비할 때 자주 논술에 출제되는 기본 개념을 단순하게 암기하기보다는 그 원리를 이해하고 이 원리가 우리 일상생활 속이라든가 이런 거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되고 응용되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공부를 한다고 한다면 또 더 논술에 또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가 논리적이고 정확하게 답안을 작성하는 반복 연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이제 울산 지역 학생들의 현장에서 논술을 지도하다 보면 그냥 한번 써보고 그냥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논술 현장에 가보면 그 긴장감이라는 것이 엄청 높고 똑같은 문제가 그대로 출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모의 논술이라든가 기출 문제를 통해서 주어진 시간 안에서 반복해서 문제를 풀이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알고 있더라도 답안지에 제대로 쓰지 않는다고 한다면 점수를 줄 수가 없게 되겠죠. 그리고 풀이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연계의 논술 과정에는 답을 도출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답을 도출하기 위한 공식을 대비하고 개념을 대비해서 어떻게 이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가를 자세하게 풀이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선행학습 영향평가라든가 이런 자료를 보고 어떤 경우에 가점을 주는지 어떻게 해결하면 답을 좀 적은 답을 주는지를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겠고 많은 학생들이 자세하게 문제 풀이 과정은 없고 그냥 중간에 생략하고 답만 적으면 무조건 맞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수학이라든가 인문논술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 이것이 되는지 철저한 근거 그리고 풀이 과정을 자세하게 써가지고 답을 도출해야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착각을 해서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착각을 하거나 계산을 숫자를 마음이 급한 나머지 2를 4로 계산한다거나 단순 암기 부분이 많이 실수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단순 계산을 줄이는 것도 끊임없는 반복을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에 보면 어떤 채점 기준이 있습니다. 그 채점 기준에 맞게 써야 높은 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출문제라든가 모의 논술을 통해서 반복하면서 모범 답안을 하고 내의 답은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감점을 당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줍니다. 논술은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분배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어려운 문제부터 접근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쉬운 문제를 접근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쉬운 문제부터 빨리 해결을 하고 어려운 킬러 문제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긴 시간 동안 할애해서 꼼꼼하게 푸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논술 시험은 자연계 논술은 정답도 중요하지만 풀이 과정이 점수가 주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제시문에 주어진 개념이나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단어를 잘 활용해서 꼼꼼하게 자세하게 한다고 한다면 조금 더 나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번째로 논술 전형은 각종 입학처 홈페이지에 모든 답이 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학별 입학 홈페이지에는 보면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도 있고 그다음에 채점 기준표도 있고 그리고 모의 논술에 대한 풀이라든가 모범 답안도 있고 또는 어떤 대학에서는 모의 논술을 풀이했던 영상 매체물도 있고 논술 가이드북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 어떤 경우에 논술에 높은 점수를 받는지 그리고 풀이 과정은 어떻게 전개해 나가는지 그리고 인문논술과 자연논술을 어떻게
구조화해서 그를 전개해 나가는 것이 높은 점수를 받는지를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입학 홈페이지에서 논술 관련 자료를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자료는 논술 가이드북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대학에 탑재하는 장소를 설명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논술 가이드북에는 인문논술, 자연논술, 출제 원리뿐만 아니라 모범 답안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기 때문에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꼭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 가서 논술 가이드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섯 번째로 논술 답안 시 피해야 할 점을 고려해야 됩니다. 논술 답은 기본적으로 채점에서 합격의 당락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점을 당하는 걸 피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적거나 답을 적을 때 풀이 과정은 생략하고 답만 적거나 이런 경우도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단순 계산 실수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무한한 반복 과정을 거쳐서 꼼꼼하게 문제를 풀이하는 것이 습관화되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각 대학에서 모의논술을 대부분이 5월 달에서부터 8월 달에 모의논술을 신청을 받아서 모의논술을 보게 됩니다. 모의논술은 대학교에 있는 교수님들이 직접 채점을 해서 모범 답안이라든가 출제 원리라든가 출제 방향을 주로 제시해주고 대부분의 대학에서 모의논술에 출제되었던 단원이 또는 그 영역이 그에도 출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의논술을 통해서 첨삭했던 평가 내가 무엇이 부족했는가 라든가 또는 대학의 모범 답안하고 내 답안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각 대학의 논제 유형에 따라 접근법을 알아야 됩니다. 대학에 따라서 요약 문제를 요구하는 인문계 논술도 있고 오히려 분석을 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래서 논제를 분석하는 것은 어떻게 전개해 나가는 건지 요약과 비교 대조는 어떻게 전개해 나가는 것이 옳은지를 유형에 따라서 접근 방법을 완전히 암기하듯이 반복을 통해서 암기하듯이 해야 그거에 맞춰서 짧은 시간에 잘 쓸 수 있다. 대부분이 시간이 부족한 이유가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제시문을 현장에서 논술 고사를 볼 때 현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논제를 파악해가지고 그 핵심 내용 파악하는 데만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반복이 제시문을 읽고 요약하고 이해하는 반복 연습도 꾸준하게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각 대학별로 출제 원칙과 방향을 제시한 대학들도 많고 소문제가 몇 문제다라고 이렇게 자세하게 안내한 대학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에 주어진 시간 그리고 수리논술만 보는지 수리논술과 과학논술을 함께 보는지 그리고 어떤 단원에서 출제가 많이 되는지 그리고 소문제는 몇 문제인지 그러면 내가 시간을 어떻게 할애해야 될 건지를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들은 대부분이 각 대학의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는 자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 좋은 답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좋은 답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부분이 첫째가 논제에 요구하는 답을 구조화해서 제대로 써야 됩니다. 물어보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데 물어보고자 하는 내용이 아닌 다른 내용을 충족해 놨다고 한다면 좋은 답이 아니고 그리고 논제의 발문이 분석하세요, 비판하세요, 분석하세요, 평가하세요, 설명하세요. 매우 다양한 발문을 하기 때문에 그 발문에 따라서 쓰는 것들이 전략이 달라져야 할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상경계열의 경우에는 제시문에 대한 도표라든가 그래프를 분석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특히 지원하는 대학에서 도표라든가 그래프가 나오는 대학이라고 한다면 통계청 자료를 최근에 관심 있는 그런 통계청 자료를 분석하는 연습도 꾸준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홉 번째로 제한된 분량이지만 내용은 풍부해야 되죠. 예를 들면 대부분의 인문계의 경우에는 몇 자 내외로 쓰시오라고 되어 있고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칸이 문제당 칸이 정해져 있는 것도 있지만 아예 칸이 정해져 있지 않고 수험생 스스로가 정하세요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어진 분량을 못 채우면 성실해 보이지도 않고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1200자로 쓰세요라고 하면 1200자에 가까운 분량을 가지고 내용을 풍부하게 써야 되고, 특히 이화여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답안지에 이렇게 줄만 쳐져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적절하게 자기가 할애를 해서 답을 작성한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10번째로는 창의적 사고가 드러나야 있죠. 창의성이라는 것은 남다르야 됩니다. 남다르기 위해서는 원인이라든가 대안이 다각도적이어야 되죠. 예를 들면 전년도에 경희대의 경우에는 어떤 학생은 예를 들면 통일이 왜 필요합니까? 라고 하는 이유를 설명하세요 라고 했을 때, 어떤 학생은 간단하게 요러요러하기 때문에 남북 통일이 필요합니다 라고 했는데, 합격한 학생의 점수를 보면 경제적 차원에서 통일이 왜 필요한지, 경제적 차원에서 왜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제적 정세에서 어떤 것 때문에 필요한지, 이렇게 다각적으로 심리적 측면, 사회적 요인, 그다음에 국제적 요인, 그다음에 지정학적 요인,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접근했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창의적 사고는 다각도로 분석해내는 힘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 특히 11번째에 보면 언어에서 제시문에 나와 있는 언어를 그대로 써서는 절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제시된 문장을 가지고 자기 언어로 재구조화를 해서 표현해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 과학의 논술의 경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과학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과학의 기출문제라든가 모의논술에서 자주 반복되어 있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고, 주로 자기가 지원한 대학에 한 2년간 A라는 개념에 대해서 계속 나온다고 한다면 그 개념을 친구들끼리 토론해보고 심층 토론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에 도출되어 있는, 우리는 제시문과 발문에 어떤 개념이라든가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찾아내고 그것을 통해서 풀이해 나가는 습관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계속 반복하는 이야기지만 모의논술을 꼭 봐야 됩니다. 모의논술에는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확인하는 것도 되지만,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대학에서 제공하는 모범 답안이라든가 채점 기준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자신이 부족함을 찾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모의논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겠고, 대부분 학생들이 수학논술과 과학논술을 같이 보는 대학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과학논술보다는 수리논술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의 경우에 짧은 시간 안에 수리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고 남은 시간을 과학 논술에 투자하는 이런 경우도 하나의 전략일 수가 있고, 물론 두 개를 모두 다 균등하게 해서 잘 쓰는 게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반영 비율이 수리 논술이 60%, 과학 논술이 40%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수리 논술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풀 필요가 있겠습니다. 16번째로 논술은 반드시 논리적 근거가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공부를 잘한다 라고 한다면 왜 잘하는지 근거를 대야 설득력이 있는 거지요. 그냥 추상적으로 잘한다고 하면은 설득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풀이를 통해서 그 근거를, 인문 논술은 근거를 1, 2, 3 근거를 대는 것이 중요하고, 예를 들면 자연계 논술에는 개념을 잘 적용해서 그것을 풀이하는 이런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논술은 수능 체제를 충족하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수능 공부와 논술 공부를 함께 병행해서 공부를 하는 게 좋겠고, 수능 공부를 하면서 나오는 주로 개념이라든가 원리를 왜 그럴까, 이것이 사회의 일반 생활 속에 적용한다면 어떤 데 적용할 수 있을까, 너 항상 공부를 하면서 오히려 생각하면서 공부를 한다면 더 좋은 논술을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8번째는 수학은 고난이도 문제를 예를 들면 하나씩 고난이도 문제를 풀이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고난도 문제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풀이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 모르는 문제가 나온다고 한다면 주어진
문제에 나오는 어떤 개념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론 이런 걸 잘 하나하나씩 풀이해 간다고 한다면 미백지로 내는 것보다는 오히려 조금이라도 노력을 한다면 부분 점수라도 받을 수가 있겠고, 수리 논술과 과학 논술을 함께 보는 대학의 경우에는 합격한 아이들의 경우가 대부분 쉬운 수1 문제부터 풀고 그 다음에 좀 어려운 수2 문제를 풀고 그 다음으로 과학 문제의 순서로 푸는 것이 좋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20번째입니다. 20번째에 주로 과학을 선택할 때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선택 과목을 수능 문제와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만 수능 공부를 하면서 과학 논술을 동시에 할 수 있는데, 수학하고 수능 문제하고 수능 선택 과목과 논술 선택 과목을 다르게 한다고 한다면 한 과목을 더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과학 논술을 보는 대학의 경우에는 과학과 과탐을 함께 이렇게 같은 걸로 동일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어진 시간이 짧다 보니까 조금 빠르게 진행됐는데 화면을 보면서 꼼꼼하게 되씹으면서 올해는 전년도보다는 좀 더 많은 논술로 지원하고 논술로 더 많은 학생들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